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게 술, 바로 알코올인데요. 하지만 지나친 알코올 섭취 문제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석준 부장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술 소비량 세계 2위, 아시아 지역 1위.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진료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알코올 사용 장애인데요. 이게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코올 사용 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최근에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기존의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알코올 남용은 개인적인 피해나 이제 사회적 폐해가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술을 마시는 건데요. 알코올 의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그다음에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술에 대한 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알코올 사용 장애 이외에도 알코올 관련 질환에는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기억 장애, 알코올성 불면 장애, 기분 장애, 성기능 저하, 의처증, 정신병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예, 주변에 이제 술 마시는 사람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술 마시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꼴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코올 의존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5% 정도, 네. 알코올 문제성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될 거로 생각하고, 술 마시는 사람 중에 55%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노인과 여성에서 알코올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마다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50만 명 정도가 알코올 사용 장애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예, 알코올 사용 장애는 뇌의 질환입니다. 우리 뇌의 중앙부에 변형계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에 보상회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먹으면 이 보상회로가 자극돼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때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술을 먹으면 뇌에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때 한 병만 먹었어도 취했는데 이제 내성이 생겨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병을 마셔야 되고요. 술을 끊었을 때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이 우리의 뇌의 기능과 이제 구조를 변화시켜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과 질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뇌의 변화가 없어지려면 최소한 5년 정도 술 한 방울도 안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5년이요? 예. 그래서 치료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술을 끊기 위해서 단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술 안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오게 하고 의지의 문제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이제 꼭 치료받아야 되는 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그러면요, 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다른 정신과 질환처럼 알코올 사용 장애 원인은 다양한데요. 네.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가장 큰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환자인 경우에는 자식도 알코올 환자일 가능성이 유전성이
많아집니다. 되게 유전 가능성이 한 60%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40%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사회 문화적인 원인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디든지 뭐 마실 수 있는 게 술인데요. 그죠. 이제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술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모이면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술 마시면 끝장을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식을 하면 한두 명 정도는 택시에 태워 보내야 회식을 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술에 대해서 간대하고요. 과음, 그런을 조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회식을 많이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술을 많이 먹는데 주중에도 많이 먹고 되게 보면 나이가 들면 술을 적게 마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많이 마십니다. 네.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알코올 사용 장애는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예, 알코올 사용 장애는 사람마다 술에 대한 감수성, 주량이 달라서 일정한 양으로 진단하지는 않고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진단 기준이 IC10하고 DSM-5가 있는데요. DSM-5 진단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술을 점점 많이 마시는 경우, 그러니까 술이 세지는 경우, 예. 즉 내성이 생긴 경우, 술을 끊었을 때 불편한 증상, 그러니까 불면, 불안, 손떨림 같은 응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술 먹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 술을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기는 경우, 네. 그다음에 술 먹고 직장에 결근하거나 지각하거나 그러는 경우, 이런 11가지 진단 기준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할 때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치료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입원이 꼭 필요한가요? 처음 알코올 환자가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는 외래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은 자기가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치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요. 이 환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고요.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네. 그런데 신체적인 증상과 금단 증상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입원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환자분이 내가 술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병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면 외래 치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입원 치료를 해서 술 끊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네. 입원 치료는 단지 알코올 중독 치료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입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외래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술 문제에 관한 문제들을 치료를 받아야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술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한 1년 정도 네. 걸린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1, 2년 정도는 지속적인 외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코올 문제로 좀 고생하는 분들께 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병원에 오는 걸 굉장히 창피한 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는 음주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체질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오셔가지고요. 치료 받으세요. 약 먹으면 술을 덜 먹을 수 있고요. 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술을 덜 먹으니까 몸도 편해지고 가족들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단기간 치료해서 회복되는 병이 아닙니다.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라톤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병원에 잘 다니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 잘 먹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권석준 부장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어깨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회전 반경이 크고 사용을 많이 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고질적으로 어깨 통증을 느끼면서도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수술 없는 어깨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양한 원인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깨 통증. 수술 없이도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수술 없는 어깨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관절 건강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요즘은 다들 오래 살면서 어깨 관절에 후유증이 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는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절 건강도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진단은 본인 스스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많이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70대 분들은 젊어서부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하고 살아서 관절에 후유증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들은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아주 스마트한 세대들이어서 정보력도 밝고 자기 관리도 철저해서 이분들이 70대가 됐을 때는 현재 7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파도 병원에 가면 혹시 수술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주로 어떻게 어깨 통증을 치료하나요? 맞습니다. 어깨가 아픈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가 가면은 수술하라고 할까 봐서 네. 두려워서 안 간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어깨 치료를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깨 통증이 수술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 다 주사로만 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마다 치료 원칙이 있고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사로만 치료해도 되겠다. 이 사람은 주사 가지고는 굳어진 어깨 증세까지는 다 잡을 수가 없어서 주사와 운동치료를 겸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주사만 가지고는 원인 치료, 통증의 뿌리를 뽑을 수 없겠다. 예. 그래서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치료를 하다 보면 재발률도 줄이고 우리가 과잉 진료라고 하는 쓸데없는 치료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수술이라고 해서 전신 맞지도 않고 부분 맞지만 하고 간단히 끝낼 수 있어서 치료 기간도 줄이고 환자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없는 어깨 통증 치료는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나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팔을 뒤로 뻗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척추를 한번 짚어보면요. 돌릴 때 어깨에 통증이 온다든가 이 엄지손가락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브래지어 끈까지 가지 않는 경우는 내가 뭔가 어깨 속 환경이 안 좋은가 보다. 네. 이런 경우는 어깨 관절이 굳어져서거든요. 단순히 50견일 거야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 어깨 속 환경이 무엇 때문에 안 좋은지를 정밀하게 진찰도 해보고 검사를 통해서 50견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을 때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깨끗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방금 말씀하신 50견 같은 경우에는 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좌측은 보면 아주 깨끗한 어깨 관절 속입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관절 속은 아주 하얗게 눈이 쌓인 것처럼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 마음도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보시면 어깨 속에 50견이 와 있는 사람 관절 속인데 이처럼 벌겋게 썽이 나 있고 이 보풀하기처럼 일어나 있는 것들이 관절 주머니의 염증으로 이렇게 활막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50견이 와 있는 관절 속은 우리가 눈이 충혈됐을 때 뻘겋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관절 속이 아주 뻘겋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욱신욱신하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은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도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오는 도중에 차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도 너무 괴로웠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관절 주머니, 우리가 캡슐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 속에 섬유화가 됩니다. 섬유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피부에 흉터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흉터가 생기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좀 당기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깨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환자분이 통증을 안 느끼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목에서부터 어깨로 내려오는 신경 근처에 잠깐 주사 약물로 통증을 덜 느끼게 한 10분 정도, 1시간 정도 마취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은 통증을 안 느끼게 되면서 어깨 관절 속에 주사 약물을 보시는 화면처럼 밀어넣게 되면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네. 그 순간에도 잠깐 동안 마취가 돼 있으니까 환자분들은 감각이 없는 대신에 통증도 못 느끼고 아주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밀어넣고 지금 통증이 없으니까 일부는 관절 주머니가 펴졌지만 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의사가 잡아서 직접 부드럽게 운동을 시켜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이라든가 신경이 찢어지는 이런 후유증도 피하면서 아주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방법들은 수술이 아니고 바로 당일날 하고 집에를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는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너무 굳어져서 운동이 안 되는데 이 정도 풀어주면 집에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담그고 운동도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집에서는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은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스스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을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해서 자기 팔꿈치 부위를 누르는 올리는 겁니다. 어깨에서부터 가장 먼 팔꿈치 부위를 밀어 올리게 되면 어깨가 이제 아래쪽이 늘어나게 되고 또 앞쪽으로 잡아당기면 이 뒤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오니까 금방 멈춰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통증이 오더라도 참고 안전하니까 10까지 세는 동안에 참고 운동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살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곳에 가면 잘 늘어나는데 저는 뭐 샤워기로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동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 속에 아주 풍덩 담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풍덩 담근 채로 그 안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뜨거운 물 안에서는 살이 더 잘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운동 효과를 아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운동을 시키면서 어떤 분들은 어깨 속에서 툭툭 소리가 난다고 놀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안전합니다. 소리가 나도 절대로 겁내하지 마시고 툭툭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유착돼서 달라붙은 부위가 펴지면서 툭툭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치료 결과가 더 좋습니다. 예. 어깨 치료를 할 때 의사들은 도와주는 역할하고 치료는 본인 스스로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이렇게 굳어진 범위가 이 정도 분이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굳어진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폈을 때는 쭉 폈을 때 팔이 자기 귀 뒤에 가야 됩니다. 네. 그 정도 가야 완전히 펴지는데 어떤 부위는 겨우 자기 팔이 눈에 보일 정도뿐이 안 올라간다면 이건 굳어진 겁니다. 이거 수술이든 주사 치료든 수술만큼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런 주사 치료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불편했던 것이 100에서 0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게 되면 80 내지 90%는 좋아지고 매뉴얼대로 열심히 재활 운동을 집에서 하시게 하고 2주 후에 한번 다시 보자고 합니다. 네. 그럼 이만큼 좋아졌는데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그만큼을 2주 후에 제가 주사나 약물을 넣고 부드럽게 운동을 시켜주면 완전히 좋아서 다음부터는 병원에 그만 오고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참 좋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두 다리는 두 명의 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허벅지 근육이, 다리에서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어깨에서도 허벅지 근육만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결국 어깨를 지켜주는 것은 근육뿐이 없다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늘 어깨 주변의 근육 운동을 늘 해주시고 또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항시 어떤 분들은 보시면 치료해도 안 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100세 시대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원인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수술 없는 어깨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또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전화나 리모컨을 사용하는 대신 직접 몸을 움직이는 가벼운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